잠시 후 여러분은 대항해 시대를 열게 한 신항로 개척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넘어 있는 아시아는 동경의 대상이자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동방에 프레스터 존이 세운 그리스도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나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를 여행하고 남긴 동방 견문록 등은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이슬람 세계를 통해 유럽에 수입된 향신료와 비단과 같은 동방산 물품들, 그리고 금, 은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관심 역시 신항로 개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토교 세력과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 크리스토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유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전의 유럽은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 무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이 가진 선박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원양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고, 특히 나침반의 사용은 유럽 선박들이 새로운 원양 항로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불리하였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지중해 무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컸습니다. 이 때문에 항해 왕자라 불리던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는 서아프리카 탐험을 후원했고, 덕분에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항로를 먼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원으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1488년 희망봉이라고 명명한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1498년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하여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1492년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땅이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인디언, 즉 인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신대륙에 도착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최초의 발견자인 콜럼버스와는 달리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식자인 그의 이름을 본따 이곳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은 16세기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이곳에서 원주민에게 살해되었으나 그의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인도양과 희망봉을 돌아 3년 만에 에스파냐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유럽인들의 침입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문명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마야 문명을 일으킨 마야인들은 피라미드형 신전을 세웠고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영과 20진법을 사용하며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인해 10세기 이후 쇠퇴하였습니다. 14세기경 중부 멕시코 고원에서 발전한 아스테카 문명은 전성기에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3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1500년경에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아스테카인들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수도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설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15세기 중엽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안데스 산맥의 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었으며 관계시설을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도인 쿠스코에는 거대한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고 해발 2400m 산 정상의 마추픽추 유적은 잉카 건축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이끈 병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선 무기와 일부 원주민들의 조력으로 아메리카 문명들을 손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3년 만에 거대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였고, 피사로는 소규모 병력으로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교역망은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재배된 상품 작물의 수요가 늘면서 유럽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통해 사탕수수, 담배, 목화, 커피 등의 상업 작물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는 노동 강도가 세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은 유럽에서 들어온 천연두와 홍역,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질병으로 원주민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유럽인은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 대농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유럽은 총, 직물, 철 등 무기 및 공산품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맞바꾼 후 이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았고, 아메리카는 그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설탕, 담배, 목화 등을 유럽에 팔았습니다. 이로써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강무역이 성립되었습니다. 대서양 삼강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아메리카에서 은을 약탈해 세계 시장에서 사용할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은 아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유럽의 참여로 세계 교역망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였고,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의 금,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로 토지와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던 봉건 지주는 타격을 받은 반면,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흥 상공업 계층은 큰 이익을 얻었고, 농노들의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대서양 삼강무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업혁명이 일어나자 자본주의적 제도도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국외 진출을 주도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과 보험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원거리 교역에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현금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고, 원거리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교역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연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왕정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